4개의 지구형 행성 중 위성을 가진 것은 지구와 화성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의 위성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천문 팬들에게도 당연히 흥미로운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성의 위성 포보스와 다이모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처음 촬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준비는 되셨나요?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공포, 혼란, 예언. 포보스와 다이모스가 발견된 경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그 존재를 예언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가 집필한 유명한 걸리버 여행기 3편에는 라퓨타라는 하늘을 나는 도시가 등장했고 그곳에 사는 과학자들이 화성의 위성을 2개 발견한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포보스와 다이모스가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150년 전인 1726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위프트는 천문학자도 예지 능력자도 아니었는데요. 그의 책을 읽으면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움이 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유해한 활동을 하는 라퓨타 과학자들의 모습을 통해 스위프트가 당시 과학계를 풍자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시 화성에 2개의 위성이 존재할 것을 예측한 천문학자들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화성에 위성이 2개 있다는 설은 케플러가 갈릴레오의 암호문을 오독하면서 생겨나는데요. 케플러는 실수를 지적받고도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며 이 설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그는 행성이 가진 위성의 수는 등비수열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성과 금성에는 위성이 없습니다. 지구에는 1개가 있고 목성에는 당시 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지구와 목성 사이에 있는 화성에는 2개의 위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실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논증도 기묘하고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스위프트도 이 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비웃은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 위성 탐색은 스위프트의 생존 중에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지만 마침내 발견에 이른 건 1877년이었습니다. 과학계의 오랜 수수께끼를 풀어낸 행운의 인물은 미국의 천문학자 아사프 홀인데요. 2 위성의 이름을 생각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대 신화를 따서 지어졌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의 군신 아레스는 어느 전쟁에서도 공포와 혼란이라는 젊은 신들로 변장한 종자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홀이 발견한 위성도 그에 빗대어 공포와 혼란, 포보스와 다이모스로 명명된 것입니다. 위성을 어떻게 조사했나? 화성의 위성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촬영된 건 19세기 말의 일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들이 소형 위성으로 달이나 목성의 갈릴레오 위성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포보스도 다이모스도 구형이 아닙니다. 포보스의 최대 직경은 26.5km, 다이모스는 15km로 2 위성 모두 화성에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포보스가 불과 6,000km, 다이모스는 20,000km가 조금 넘습니다. 평균 궤도 반경에서 전체 반경을 뺀 값이죠. 이 위성들은 각각 7시간 40분과 하루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화성 주위를 일주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전체적으로 포보스와 다이모스가 달이나 가니메데보다 오히려 소행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주류로 여겨지고 있는 설은 2 위성이 화성 중력에 포획되기 전에는 원래 흔한 소행성이었다는 것인데 실은 바로 이때 제창된 설입니다. 화성 위성의 근접 탐사는 화성 본체로 보내진 탐사선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보스와 다이모스의 지표를 포착한 최초의 완전한 사진은 1971년 마리너 9호에 의해 촬영된 것이고요. 또 바이킹이나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마스 익스프레스, 마스 리커넥션스 오비터도 포토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포보스의 첫 3D 이미지는 마스 익스프레스에 의해 촬영된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성공하지 못한 미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해둘게요. 예를 들어 90년대 말 나사가 검토한 알라딘 계획에서는 두 위성의 탐사기를 접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에 계획은 중지되었습니다. 그 10년 전인 1988년에는 소련이 포보스의 무인 탐사기 2대를 발사했는데요. 이는 소련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첫째로 무인 탐사선 포보스 1호는 발사 직후 교신이 끊겼고요. 또한 포보스 2호는 화성 궤도에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학 미션을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탑재되어 있던 컴퓨터에 불량이 생겨 셧다운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화성의 위성은 한때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볼품없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포보스는 사실 속이 비어있는 인공물이라는 등 다양한 설이 등장했는데요. 이제 음모론자들은 자신의 예상이 옳다는 확증을 얻은 셈입니다. 다시 말해 외계인이 기지를 지구인에게 조사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외계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탐사선 포보스 전후에도 미션이 실패하긴 했었는데요. 과학자나 기술자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조사 결과 포보스와 다이모스는 다른 많은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화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는 조석 고정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게도 위성들은 화성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화성을 향한 쪽과 뒷면의 인력에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두 쪽 모두 인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화석의 조석 작용에 의해 포보스의 속도는 조금씩 저하되어 궤도가 내려가 결국 화성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편 다이모스는 그 반대로 화성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보스는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낮은 천체입니다. 이것은 구멍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즉 포보스의 단면은 스펀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포보스에 착륙한 탐사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특이한 구조를 갖기에 이르렀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포보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형은 스팅리 크레이터인데요. 이는 마리너 9호의 사진에서 발견된 것으로 직경 9km의 크레이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전 화성 위성이 소행성과 충돌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충돌의 위력은 하마터면 위성이 파괴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스팅리 크레이터 안에는 또 하나 림톡이라는 지름 2km 정도의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스팅리 크레이터는 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아마도 이 홈들은 충돌로 인해 포보스 표면이 갈라져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또한 크레이터 남서쪽의 끝에는 파란색의 특이한 구조가 있지만 그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이모스에는 큰 크레이터가 2개 있습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붙어있는 지형인데요. 이 크레이터들은 스위프트 크레이터와 볼테르 크레이터로 불리며 전자의 직경은 약 1km, 후자는 2km 미만입니다. 다이모스의 표면은 포보스에 비해 매끄럽고 크레이터나 요철도 적어서 거의 전체가 촘촘한 암석으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화성 위성은 크기가 작기도 하고 또 조사 역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 불분명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원도 그러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포보스와 다이모스가 화성에 붙잡힌 소행성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최신 데이터는 이 위성들이 화성 궤도상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죠. 어쩌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 화성 물질의 일부가 우주 공간에 던져진 결과 형성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두 앞으로 과학자들이 해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